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 가운데에서 그 까르마 법칙 입장에서 볼 때 재미난 것 혹은 또 문제가 될 만한 것 이것을 계속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자기 부모들 향해서 이런 말 하죠. 누가 나 달라고 했어? 나갔으면 책임지던가. 아마 이런 말을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젊은 친구 가운데에서도 좀 되바라진 친구들이 많이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부모님한테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유는 이제 주위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행을 부모한테 돌리는 거죠. 특히 이제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자기 뒷바라지를 전혀 못할 때, 이제 그 주안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집이 가난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나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나를 낳았냐, 낳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부모들은 황당할 거예요. 그 물론 그렇게 좋은 환경은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키우려고 좀 힘썼는데,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보면 자식 이야기를 반박할 만한 입장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 분명히 태어나는 자식의 의견을 물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한번 생각하면 그 자식을 임신했을 때 그 애는 거기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의하고 싶어도 상의할 수가 없죠. 네. 따라서 내가 어떤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럴 때 그 아이야 뭐 상의하고 낳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다. 언어 도단이다 말이죠.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들은 별 생각 없이 남들이 다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예. 그리고 분명히 또 응납받은 것은 아니니까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생각을 한 건데,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은 당연히 그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낳고 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까지 학교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하나도 가르쳐 준 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둘이 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요. 근데 부모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의 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이 그냥 결혼하고 막 한단 말이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하고 이제 많은 집안을 봤는데 제대로 된 부모들이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전통사회, 가령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그때는 사회에서 아예 그게 딱 틀이 짜여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 또 조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자, 내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 어떻게 키우면 될지. 그때는 원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 받고 말 게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전통적인 교육관, 조선시대라면 유교적인 교육관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들 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낳았으면 책임지란 말이야. 이게 신구의 가치관의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를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할 때 그 젊은 부부들 국가 고시를 봐야 된다. 부모 고시, 부모가 된 다음에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걸 학습을 시켜서 시험 봐가지고 통과된 사람만 결혼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자식들을 그나마 잘 교육시키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런 상황, 그 아이가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선 상의도 안 하고 날 낳냐 말이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예. 자,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어떤지 모르죠. 그러다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후반부,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때 드디어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환경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난 것일까? 나는 왜 저런 부모, 이런 형제 자매와 같이 살게 된 것일까? 이런 데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져서 그냥 태어난 걸까? 네. 또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 던진 것처럼 그 불만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개 같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뭐 이렇게 푸념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갑자기 이제 또 옆길로 세우고 싶은 생각이 나네요.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1972년 노래인데 이 젊은 분들한테는 너무 오래된 노래일 수가 있겠는데 시각장애인 가수였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가수였었던 이용국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까 비슷하죠. 여기는 좀 공손합니다. 아까는 날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머니 왜 날 낳냐고. 이 노래는 원래 이탈리아 노래인데요. 이탈리아 작곡가인 루치오 달라라는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원래 제목은 1943년 3월 4일생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 사람의 생일이에요, 이게. 네. 이거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모르고 이 사람 이름을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이 사람 노래에 카루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파바로티하고 같이 둘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들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이거 작곡가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사생아로 태어나거든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자신의 출생을 두고 왜 모친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이제 가사로 쭉 적어가지고 이제 노래에 부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내가 사생아로 태어난 것도 운명일까? 당연하죠. 이것도 본인의 카르마가 만들어낸 결과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지금 수십 차례 강의에 걸쳐서 강조했던 게 저는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은 모두 카르마 법칙이 운영된 결과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설명이 다른 설명보다 더 그럼직하다. 다른 설명은 뭔가 하니 신이에요. 신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다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본인의 까르마가 이런 일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게 더 그럼직하다. 그러니까 누가 무조건 맞고 틀리다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더 설명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까르마 법칙이 여전히 지금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의 외모가 많이 떨어질 때 종종 우리는 뭐 모친이 날 이렇게 낳아주셨으니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푸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뒷배경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외모 같은 나의 이런 외적인 조건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부모의 소관 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려한 외모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모친이 자기를 그렇게 낳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러죠. 네.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두 자신의 출생이나 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여건의 형성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인가? 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으면 답을 먼저 아시겠죠. 네,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조건, 나의 외모라든가 뭐 성격, 또 내가 맞이하는 사건, 뭐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발생했다고 하는 거, 혹은 부모에서 받았다는 거 그런 생각은 짧은 생각이다.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생만 놓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제가 누누이 그 반복하는 얘기인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부터예요. 일정한 조건, 또 가족 같은 거 이런 거, 또 성향, 능력, 재주 우리 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다른 성향과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갖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어떤 환경에 태어나고 어떤 사건을 겪을지는 우연일 수가 없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단생, 한 생으로 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생으로 보면 우연이에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툭툭 그냥 나오는 사건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생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말씀드린 거, 뭐 외모든지 뭐든지 뭐 조건, 뭐 가족, 맡게 될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기획하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저는 세팅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세팅이 필요한 것은 모두 나의 까르마를 풀기 위한 것이다. 왜? 풀어서 뭐 한다?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공부할수록 생애 목표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뭐 그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이게 사는 거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뭐 음식점을 하든 뭐 교수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건 부수적인 것들이고 무엇을 하든 간에 아무 관계 없어요. 다만 문제되는 건 how, 어떻게 하느냐가 관계가 되죠.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거. 그런데 까르마 법칙은 특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 여기에 까르마 법칙이 개입한다고 그랬죠. 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반드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왜?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관 지금 이번 생에 우리는 의식하진 못해요, 지금. 우리의 이런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일상의식이라는 거, ordinary consciousness, 이거는 아주 얄팍한 거라서 그 의식 밑에 있는 엄청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 그게 뭐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든 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관계없겠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까르마를 푸는데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건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예는 아마 브라이언 와이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한 여성의 경우인데 부친하고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까르마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 생에 부친이 알코올 중독이죠. 그 다음에 막 구타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성폭력까지 자기 딸한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딸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거는 이번 생에 풀릴 게 아니라 보통은 전생에서 비롯되는 게 많겠다. 그러니까 전생 얘기를 할 때 아무 때나 전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번 생에 풀 수 있는 건 다 여기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도무지 전생 쪽을 빌려오지 않으면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번 생 내에서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녀의 관계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영혼 상태로 있을 때 그때 부녀가 이제 아버지의 영혼과 그때는 뭐 아버지와 딸 그런 건 관계가 아니겠지만 그 두 영혼이 야 우리가 전생에 우리가 쌓은 부정적인 까르마가 많다. 이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생에 그 생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태어나서 한번 풀어보자. 이래서 그런 약속을 맺고 왔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태어나 놓고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생이니 뭐 혹은 뭐 저승했을 때 기억이 나는 건 전혀 안 난다. 우리 보통 일상 의식에서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이전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부정적인 까르마적인 관계를 그런 관계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전생에서 그 풀었던 방법, 그 잘못된 방법, 그것까지 또 가져와 가지고 이번 생에 또 잘못되는 거야, 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처럼 윤회 수레바퀴는 돌고 계속 도는 거야.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예? 이 지혜가 아니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 윤회 수레바퀴 돌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은 참 이렇게 안 살 텐데. 자, 안타깝습니다. 자, 어떻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부녀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 추정을 한 것은 제가 공연한 상상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연구된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뭐 브라이언 와이스 책도 있었고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영도 있었고 또 로버트 슈워츠라는 사람의 월컴 투 지구별 이런 책들 그 의에 따라서 이제 추정해 본 겁니다. 특히 지금 제가 얘기했던 월컴 투 그 지구별 이 제목은 Soul's Plan인가 그랬어요. 영어 제목은 영혼의 계획, 기획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다시 좀 바뀝니다. 제목이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스와츠 책인데 그 영혼들이 영혼들의 세계에 있을 때 자신들의 이 생을 디자인하는 모습에서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책들은요, 이 학계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좀 주관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다루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보고 또 취할 게 있거든요. 학계에서 꼭 뭐 아니더라도. 그러나 이제 웰컴 투 지구별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지만 30여 개 국가에서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책의 내용이 아주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알맹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참 많이 배웠던 책입니다. 저보다도 어린 친구예요. 정말 60년생 정도 되나? 그런 친구인데,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영매의 힘을 빌어서 그쪽 세계를 이제 배우고 책으로 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든 다시 아까 부녀의 관계로 돌아가면, 이제 여기서 어떤 방법을 썼는 거 아니, 그 딸을 최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최면이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 어떤 방법? 나의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일상의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무의식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우리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꿈에 그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꿈을 독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왜? 꿈은 너무나도 많은 상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꿈도 해석도 많이 해요. 주변 사람 꿈도 많이 해석을 해줘요. 근데 아직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얘기 해보면은. 근데 최면은 그럴 필요 없겠다. 최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최면사의 이 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 강한 친구는 나 최면에 안 걸려. 내가 그까지 어떻게 다른 사람 말에 이끌려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내가 그 사람 하란 대로 하냐 말이야. 뭐 그 사람이 그러면 뭐 옷을 벗으면 벗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최면을 잘못하는 거예요. 최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 걸립니다. 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최면사의 말을 이해하고 잘 따라가서 서로 협업해가지고 무의식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최면은 이제 받아봤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집단으로 체면을 받았는데 이제 이제 어떤 눈을 못 뜨게 하는 체면이에요. 이제 그 유도 체면을 합니다. 어떻게 유도하는가 하니 당신의 눈썹과 여기에 아주 이 접착성이 강한 접착제가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암시를 줘요. 자, 당신은 이제 눈을 감습니다. 자, 당신의 눈은 이제 뜰 수가 없습니다. 강한 접착제로 붙여 있습니다. 이제 그 체면을 받고 나도 이제 눈을 감았거든요. 그 다음에 떠보려고 했어요. 안 떠지는 거예요. 안 떠져.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런 간단한 최면에 그냥 이까지 걸 못 돼요. 이까지 거를. 그 나중에 이제 최면사가 자, 그럼 이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당신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그제서야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최면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엇가는 사람들 죽어도 나는 눈 안 감어. 이러고 있겠죠, 이러고. 응? 그것보다는 최면사에 따라서 가면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면 얘기 나오니까 제가 많이 옆으로 갔네요. 자, 이 경우에 지금 다 돌아갑니다. 딸이 최면을 받아서 무의식에서 전생에서의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기억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당시 아버지, 자기를 때리던 아버지, 폭언을 하던 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알아내기 시작을 해요. 무의식에 들어가면 그냥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의 마음을 그때 봤더니 부친도 굉장히 아주 마음이 어두웠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딸에게도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평상시에는 저 인간이 내 아버지 맞아. 또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랬는데 그 아버지도 사실은 안에 미안한 감정이 있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자기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부정적인 까르마가 덮여 있어가지고 그걸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못 깨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딸이 그걸 알았거든요, 이제. 네. 그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냥, 와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은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러갖고 안 돼요. 그러갖고. 안 되는 건 아닌데 힘들어요. 어떤 딸이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도 아버지도 변화해.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되죠. 그것과 동시에 카르마가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르마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카르마 법칙이라는 것은 그냥 전생의 카르마가 이러니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카르마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카르마 법칙의 요령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차피 다 정해진 거니까 체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거 있죠? 까르마를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모든 건 결정됐으니까 다 의미 없다. 그냥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정말 반까르마적인 태도다. 반까르마 법칙적인 태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에 보면은 내가 겪을 이번 생의 사건들을 다 정하고 온다. 예를 들어서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나는 이번 생에 장애인이 되어 나의 비상한 능력을 발전시키겠다. 이게 뭔 얘기인가니? 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있고, 혹은 나중에 살면서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 사실은 내가 정하고 온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다음 생에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일반 비장애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굉장한 내 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온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 다음 생에 내가 장애인이 돼서 다른 사람의 돌봄 받으면서 사랑받는 법을 배우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 못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이 장인을 갖고 태어난 것은 굉장한 자기에게 숙제를 주어져서 다른 보통 비장애인보다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거. 그런 식의 해석이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다음 생에 훌륭한 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식을 전하겠다. 결정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전생에서 어떤 훌륭한 교사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번 생에 자기가 이제 훌륭한 교사가 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도 제 까르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까르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라고, 교사.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는 관계없고 교사, 가르치는 거. 왜 그런가니 저는 가르치는 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이번 생에 까르마가 저는 확실해요, 이게. 그래서 이 30년 이상 세월을 학교에서 보냈고,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계속 이 정보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즐거운 일이라서. 어떻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상태에서 자기 내생을 기획할 때 그때 꼭 도와주는 영이 있다고 그랬었죠. 마스터. 브라이언 와이스 책의 제목 나온 것처럼 Many Lives, Many Masters. 그게 한국어 제목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원제를 살리지 못한 번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브라이언 와이스가 하고 싶었던 것은 many lives, 많은 생을 우리가 환생하는데 그때 many masters, 많은 마스터가 있었다. 그게 바로 고급령이 있었다. 그래서 이 고급령들은 거기 이제 이 영혼들의 세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생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는 그리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을 쭉 전체를 짜는 거에 굉장히 힘든 거거든, 사실. 이게 까르마를 어떤 식으로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이거는 저같이 이런 둔한 머리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스터, 이 고급령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급령들은 전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하면서도 그냥 이게 전체로 크게 보지만 세부적으로 또 아주 정밀하게 짜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짜기 위해서는 이 고급령이 필요하겠다. 도움이 필요하겠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 고급령이라는 존재들은 뭔가 하니 이 사람들은 일단 생각할 때 이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이 지구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 학교에서 소멸할 까르마를 다 없앤 도사 같은 영혼들, 도사. 예, 저는 이걸 지구 학교 졸업생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분을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못 만나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감접적으로만 들어서 실감이 나질 않아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영혼일까. 예? 여기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불교에서는 벌써 얘기를 다 했다고 그랬죠. 아나함. 한자로 하면 불환. 돌아오지 않을 환자. 돌아올 환자니 불환.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또 사다음은 다음 생 한 생만 더 살면 더 이상 지구에 안 태어나도 되는 삶. 그걸 일례. 한일자에다가 올레자. 이런 식으로. 불교 보면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 다음에 불교 보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이미. 불교의 대단한 가르침이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미리 기획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뭐다? 제가 한번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번 강의만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무당과 같은 그런 신적인 점술가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아내는 거. 예.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점을 잘 보는 이제 무당들 가보면요. 기가 막히게 맞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이런 거예요.
무당들도 그 사실 영능력자거든요. 그 절대로 뭐 미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무당은 잘 맞추고 어떤 무당은 잘 못 맞추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자기하고 인연이 되는 무당들은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연이 안 되는 무당들은 안 돼. 그리고 무당 가운데서 또 이제 또 높낮이가 있어요. 지금 저 한국에서는 무당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는데 이 서양 가면 그 미디움, 영매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접받고 살아요, 거기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요. 자, 아무튼 무당 얘기 그만하고. 자, 이런 점술가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번 생에 겪는 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어느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알아내는 거지. 내 미래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응? 이런 거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그 무당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 무당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과 수준에 맞는 그 영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겠죠. 근데 무당과 연이 되는 그런 영혼이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면, 예, 그런 큰 영을 수호령으로 같이 가는 무당이라면 그런 무당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다. 또 영이 깨끗하니까 굴절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무당이 생각하는 자기 몸주되는 신령이 옆에 와서 잘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단어만 탁 던져주고 만다고 그랬죠. 예? 그 무당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에게 질문 던지면서 그 다음에 정보를 캐요. 예. 제가 본 무당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단 두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 탐문해가지고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면 또 이 손님들은 그 무당 잘 맞춘다고 또 이래요. 사실은 자기가 다 말해놓고 또 그런다니까요. 어떻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문제겠다. 예? 굉장히 중요해 해석. 이 해석을 잘해야지 정확한 이 예언을 할 수가 있겠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 우리의 요번 생의 미래, 요번 생에 있는 일들은 대부분 결정이 되어 있겠다. 따라서 그걸 알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네. 자, 근데 이 정도까지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이 정도 설명은 라면 누가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날 낳아달라고 그랬어? 이런 질문이 얼마나 중심 관역에서 벗어난 건지를 알 수 있겠다. 네. 왜? 이 세상에 내가 이번에 나온 것은 내 의지지. 내 의지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내 의지보다는 엇가르마적인 힘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건 말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번 생에 태어날 때 요번 생에 내 까르마를 풀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면 내 의지에 관계없이 까르마 힘에 밀려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까르마의 그 법칙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본인한테 가장 이롭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마스터들과 이제 토의를 해가지고 이번 생에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 생에 그 아버지가 나와 원수지간이에요. 내가 원수지간이 좀 세고 이전 생에 내가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에? 근데 보니까 세팅이 어떻게 돼 있다? 전생에 내가 괴롭혔던 사람이 이번 생에 아버지로 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당사자 영혼은 가기 싫거든요. 근데 메스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급 영이 메스터 영혼이 안 된다 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거의 떠밀듯이 가기 싫다고 막 그러는데
떠밀려서 이렇게 갖다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재밌는 그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메스터가 입장에서 보면 바로 지금 아주 세팅이 잘 돼 있다. 잘 돼 있다는 뭐예요? 요번에 그 가족,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딸이든지 태어나서 한번 갈굼을 당해봐라. 그래서 네가 이전에 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지 알고 거기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아버지하고 다 화해하고 해서 다 풀고 와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태어나는 것은 그 부모가 나를 낳고 싶다고 그래서 나 이번 생에 이런 애를 낳겠어. 그런다고 나옵니까 어디? 또 어떤 때는 그렇게 낳고 싶은데 애가 안 생겨 또. 부모들이 아무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잠깐 하룻밤 어떻게 됐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또 나오고 뭐. 이게 참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왜? 인연에 따라 까르마 법칙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번 생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이게 좋건 나쁘건 다른 이에게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면 안 되겠다. 특히 부모에게 돌리면 안 되겠다. 외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 내 까르마를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친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모친은 9달 내지 10달 동안 나를 임신을 해가지고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낳을 때 또 큰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제가 이번 생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이게 임신한 게 힘들고 또 낳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수많은 생 속에서 여성으로 태어났을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마 최면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고통을 겪고 나를 낳아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또 키워줬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 사실 근데 이게 아이가 태어날 때 임신되고 태어날 때 보면은 남자라는 건 뭐 거의 한 일이 없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임신부터 해가지고는 그다음 전부 여성들의 몫이 되는데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한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운다는 게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날 낳았으니까 책임지라 이런 말은 사실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짓이 되겠다. 근데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 자체가 나한테 좋지 않은 까르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또 뭐 부모지만 거기를 남을 헐뜯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날 낳았으니까 책임져 이런 말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말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는 자꾸 그 생각을 하는데 요번 생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요번 생만 가지고. 왜 이번 생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생에 왜 저도 부모가 있잖아요. 왜 그런 몸때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 내가 다시 영혼 상태가 돼서 내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알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제가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근사 체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네. 근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영혼 상태가, 탈원 상태가 돼서, 체외 이탈이 돼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이
파노라믹하게 좌 영상 혹은 뭐 정지 화면으로 스틸 화면으로 쭉 간다고 그랬죠. 그럴 때 영혼 상태에서 볼 때 그제서야 내가 왜 저 집안 태어났고 왜 내가 저런 남편 혹은 아내를 만났고 그냥 이제 왜 그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왜 저렇게 바람 많이 피고 왜 이랬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번 생에 살 때는 전혀 이해를 안 되거든요. 이번 생만 보게 되니까. 그러나 영혼 상태가 되면 이것들을 아주 넓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기대를 해요.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니까 나도 이제 이 몸을 나중에 이제 벗게 되니까 그때 되면 다 알겠지. 뭐 할 수 없다. 그때는 미루자 그러는데 그래 정확한 건 이겁니다. 명확한 거는 어떻게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든 말든 이건 다 내 까름하다. 저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결정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내 까름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님들 탓해서는 안 되겠다. 또 형제 자매를 탓해서는 안 된다. 왜? 나쁜 얘기를 생각을 하면 그게 나한테 까르마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를 명확히 이제 그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는 이렇게 좋은 말만 해요. 근데 일단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또 이제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아쉽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 이런 법칙, 이런 이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우리의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